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읽지라의 찌라입니다. 다들 수요일 밤인데 일찍 퇴근들은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날씨가 오늘 가을 같아가지고 제가 잠깐 미팅이 있어가지고 서울숲 쪽으로 갔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숲에 서울숲 입구에 이렇게 컨테이너로 된 사회적 기업들도 막 있고 맛있는 맛집도 있고 또 사회적 제품 혹은 소셜벤처들이 만드는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 있어서 잠깐 거기 다녀왔는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혹시 주말에 날씨가 일요일에는 비가 온다고 하는데 날씨가 좋으면 여러분도 서울숲에 가보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심플 결정의 조건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책의 그 파트를 읽을 거고요. 이 책 어제 하고 나서 주변에서 굉장히 이 책 재밌다라는 평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되게 재밌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지켜봐 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어제 제가 이벤트를 했어요. 그래서 댓글에 그 뭐죠? 본인이 갖고 있는 심플한 규칙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폐가죽, 자동차 폐가죽으로 만들어진 이 컨테이너 제품을 드린다고 그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몇 분이 본인의 심플한 규칙을 남겨주셨었고요. 네, 그래서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정명섭님의 아마 지금 듣고 있으신 것 같아요. 정명섭님의 글이 굉장히 좋았고요. 정명섭님의 심플한 규칙은 친구에게는 기대와 호의를 가진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도 이러한 내 마음의 어떤 그 가이드가 없으면 뭐 서운해지기도 쉽고 의가 상하기도 쉬운데 이러한 거를 또 굉장히 멋있게 표현해 주셔서 정명성님께 이 명함 지갑을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방송 끝나고 주소를 남겨주세요. 네, 주소를 저한테 메신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가끔 제가 이렇게 이벤트를 해서 책도 드리고 제품도 드릴 거고요. 또 혹은 소개하고 싶은 제품이 있다면 저에게 보내주시면 협찬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소개 또 하고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플 결정의 조건 두 번째 시간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챕터에 일을 더 잘하려면 이라고는 제목인데요. 사실 제목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직장에서의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 규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장에서는 저희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어떤 규칙들을 얘기했었냐면 경계선 규칙, 어떤 거를 이거냐 저거냐를 결정할 수 있는 경계선을 만들으라는 게 있었고 또 자원이 제한되어 있을 때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우선순위 규칙이 있었고 그리고 고냐 스톱이냐를 결정해주는 중지 규칙이 있었어요. 그거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해야 할 일이나 중요한 일에 초점을 맞추고 당면한 일을 마치는 데에 집중하기 위한 틀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절차 규칙은 프로세스 룰이고요. 지나치게 규칙이 적어서 혼돈이 발생하고 혼란과 실수가 빚어지는 상황과 지나치게 많은 규칙 때문에 경직돼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적응하기 힘들거나 새로 나타난 기회를 활용하기 힘든 상황 사이에서 중용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 네, 정명선님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쉽게 말하면 절차 규칙은 유연함보다 일관성이 더 중요할 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또 사실 좀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복잡성이 시작이 됩니다. 절차 규칙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방법 규칙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작업 환경에서 작업의 명쾌한 지침과 재량을 동시에 부여하는 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라디오 중계가 처음 시작될 무렵의 사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스포츠 방송을 라디오에서 생생하게 전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무슨 스포츠를 라디오로 들어 그랬겠죠. 보이는 것처럼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미국에서 시모어 졸리드 로트비니어라는 그래서 로비라고 보통 별명이 불리는 이 아나운서가 등장을 해서 되게
스포츠 중계를 잘했나 봐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김성준대? 미국의 김성준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은 그를 일컬어 레닌처럼 스포츠 중계에 혁명을 일으켰다라고 말할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 중계방송을 진행하고 또 다른 아나운서들도 교육했겠죠. 그런 경험의 정수를 모아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뭐 복잡하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6가지 규칙으로 명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아나운서는 아래와 같이 행동해야 한다. 첫째, 상황을 묘사한다. 상황을 설명한다. 둘째, 행동을 묘사한다. 셋째, 점수나 결과를 일정한 간격으로 간명하게 전달한다. 넷째, 경기 중 벌어진 사건에 대해 관중이 보인 반응을 중계를 방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설명한다. 다섯째, 과거에 일어난 일, 경기 기록, 선수 정보 등 집에서 해온 과제 내용을 공유한다. 그러니까 집에서 미리 사전 공부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여섯째, 각 사건과 핵심적 순간의 중요성을 평가한다. 네, 그래서 이렇게 6가지 규칙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나운서들의 지침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네, 이러한 방법 규칙은 또 압박감이 굉장히 크고 시간이 심각하게 제한될 때 유용하다. 그러니까 스포츠 중계도 막 빠른 시간 안에 벌어지는 일들을 이제 설명해야 되다 보니까 규칙을 가지고 했더니 더 효과가 있었더라라는 거고요. 또 다른 상황은 이제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산불 사건인 맨 협곡의 비극을 얘기를 합니다. 1949년이니까 아주 옛날 얘기예요, 사실. 근데 그 산불이 일어날 때 미국 산림청에는 통제를 벗어난 불에 대처하는 4가지 규칙이 있었대요. 첫째, 가능하다면 산불이 진행하는 방향에 맞불을 놓는다. 둘째, 불에 탈 재료가 적은 곳으로 간다. 셋째, 다가오는 산불을 마주하고 이를 진화하려고 노력한다. 넷째, 불길이 다가오는 방향을 예상하고 대응한다. 그러니까 당연한 말이지만 만약에 이 말을 규칙처럼 계속 외우고 있었다면 굉장히 빨리 초기 진압에 대응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뭐 좀 숙달됐던 소방대원들은 이 지시대로 그대로 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풀이 듬성듬성한 고지대로 달려가서 맞불을 놓고 잿더미 위에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재난이 커졌던 거를 나중에 후에 결과를 사후 조사를 해보니 주된 재난 원인은 이 소방대 방법 규칙에 익숙하지 못한 대원들로 인해서 이 산불이 더 커지게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원들이 매우 어렸고 10대 또는 20대 초반이었고 여름에만 소방관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4가지 규칙을 완벽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미숙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산불이 더 커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급박한 현장에서는 단순한 방법 규칙 몇 가지가 되는 그것이 꼭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꼭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창의력을 발휘하는 영역에서조차 그런 작업 규칙, 방법 규칙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고등학생 180명을 대상으로 창의력에 관한 실험을 했대요. 학생들을 3집단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완성하고 스티커로 콜라주를 해보세요라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나 만들고 스티커로 이 콜라주를 해서 그걸 설명해보세요라는 과제를 줬대요. 근데 첫 번째 집단한테는 단순히 해야 될 일만 지시했고, 두 번째 집단한테는 창의력을 발휘하려고 노력해보세요 라고 얘기했고, 세 번째 집단에는 스티커를 접거나 찢어서 소재의 형태와 크기를 다양하게 표현해보세요 라는 단순한 방법 규칙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결과가 예상되시죠? 가장 창의력으로 평가받은 집단은 단순한 방법 규칙을 제공받은 집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고한 지침이 있었을 때 출발점을 효과적으로 설정하고 창의력을 발휘할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 반면 단순한 방법 규칙 없이 창의력을 발휘하려고 격려받기만 한 집단은 일반 집단하고 똑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다른 그런 모네 그리고 몬드리안 이런 화가들 역시 자기만의 단순한 규칙들을 가지고 작품을 출발했다 등등 다양한 사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 규칙이라는 거는
해야 할 일의 세부 사항을 하나하나 지시하지 않고도 일을 해내기 위한 기초 사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똑같은 경기는 절대 벌어지지 않는 스포츠 중계처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 상황에 효과가 뛰어나다. 이런 규칙이 있으면 창의력을 자극하고 계획을 세울 시간이 부족할 때 해야 할 행동의 틀을 잡으며 회사를 성장시킬 체계를 만들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방법 규칙입니다. 네, 제가 오늘 계속 소개하고 있는 것은 절차 규칙,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을 할 때 규칙을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 규칙, 행동 조율 규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기 규칙에 대해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행동 조율 규칙이에요. 이거는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일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집단이 됐을 때 개인이 혼자서 할 수 없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죠. 그러면서 동물의 예를 드는데요. 만약 새떼가 조율되지 않은 방식으로 난다면 한 마리씩 포식자에게 잡혀먹히기 십상이다. 하지만 각각의 새는 무리 안에서 행동을 조율하고 회피 기동함으로써 포식자를 혼란에 빠뜨려 한 마리씩 잡아먹힐 위험을 최소화한다. 네, 그리고 또 메뚜기도 마찬가지예요. 메뚜기는 전 세계 인구 10명 중 1명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한다. 수백만 마리의 메뚜기로 이루어진 무리는 주변 수킬로미터 하늘을 뒤덮고 대륙을 횡단하며 도중에 마주치는 농경지와 목초지를 황폐하게 만든다. 그런데 이 메뚜기들이 각자 원래 떨어져서 은둔하고 있었겠죠? 근데 이들을 탐욕스러운 무리로 바꾸는 것은 무시무시한 행동 조율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식 밀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면 메뚜기들은 서로의 뒤에 몰래 접근해 상대방을 깨물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비행 중에 이렇게 뒤에서 접근해서 그 앞에 메뚜기를 깨무는데 이 공격을 피하지 못하면 메뚜기는 상대방에게 순식간에 잡아먹힌다. 그래서 메뚜기는 동족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서로 간격을 둔다. 그러다 좁은 지역에 몰리면 두 가지 단순한 규칙을 쓴다. 첫째, 뒤에서 쫓아오는 메뚜기로부터 도망친다. 둘째, 앞선 메뚜기가 지나치게 가까워지면 이를 먹으려 한다. 이 규칙을 어기는 메뚜기는 잡아먹힌다. 하지만 이 규칙을 지키는 메뚜기 수백만 마리가 모이면 손에 손을 잡고 죽음의 대형을 이루어 드넓은 농지를 황폐하게 만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를 떨어져 있던 메뚜기 한 마리 한 마리를 더 거대한 그런 무시무시한 대형으로 만드는 것은 이러한 단순한 행동 조율 규칙이다. 앞에 있는 메뚜기를 잡아먹거나 그렇지 않으면 잡아먹히거나. 네, 그래서 이제 개인 혼자는 쉽게 큰 그림을 그릴 수 없다. 그렇지만 행동 조율 규칙을 따르려면 각자 현지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하게 된다. 그래서 각각의 메뚜기는 메뚜기 떼 전체를 볼 수 없지만 근처에 있는 67마리 정도를 보고 전체의 규칙을 따를 수 있다. 그래서 집단의 목표를 염두에 두는 동시에 각자 처한 조건에 적응하는 데도 행동 조율 규칙은 유용하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럼 인간은 어떻게 이거를 쓰고 있냐? 나폴레옹은 장교들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도 서로 행동을 조율할 수 있도록 총성이 들리는 쪽으로 진군하라 라는 단순한 명령을 내린 것으로 유명하다. 네. 그래서 단순한 행동 조율 규칙은 사람, 동물, 국가 등 다양한 범주의 실행자가 함께 행동할 방법을 결정한다. 그리고 행동 조율 규칙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른 이는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려줌으로써 전투에서 승리한다든가 안전하게 비행한다든가 하는 집단적 목표를 이루게 한다. 네, 사실 여기에서도 다양한 경영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사례들도 있었는데요.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동물들의 예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기 선택 규칙이에요. 요거는 무엇을 언제 해야 할지 알려주는 지침입니다. 그러면서 불면증에 대한 예를 들었어요. 성인 3명 중 1명을 괴롭히는 불면증은 환자 자신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건 역시 수면 부족으로 인한 실수 때문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 중에도 특히 노인은 그 수면제에 대한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불면증에 대한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면증에 약을 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 연구자들이 실험 방식으로 4가지 규칙을 제시했대요. 첫 번째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라 라는 것이었대요. 그리고 둘째는 혹시 이상적인 취침 시간이 지난 경우라도 졸리지 않으면 잠자리에 들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는 자고 있지 않다면 침대를 벗어나라. 네 번째는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여라 라는 그런 규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규칙을 지키면 이제 노인들이 원래 수면 장애가 있을 때 서너 시간 자려고 10시간에서 12시간을 침대에서 뒤척거리는데 그러지 않아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 규칙에 적응하려다 보면 단기적으로는 피로를 느끼거나 수면 시간을 뺏겼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규칙을 지킨 환자가 더욱 깊고 편안한 수면을 즐겼고 잠도 더 빨리 들었다. 수면을 위한 단순한 규칙은 언제 행동을 취할지 안내해주는 시기 선택 규칙의 한 예다. 상황에 따라서는 특정 조건이 발생하면 행동을 취하라 라고 명시하는 시기 선택의 규칙도 있다. 그래서 불면증 환자에게 피곤할 때만 잠자리에 들어가 자라고 사건의 행동을 연결해주는 규칙을 사건 기준 규칙이다. 하지만 특정한 시간이나 날짜가 됐을 때 행동을 요청하게 하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아까 알람을 맞춰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라고 시간과 주기를 설정하는 규칙은 시각 기준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사건 기준이 있고 시각 기준이 있는데 이러한 시기 선택 기준은 무언가를 언제 해야 할지를 정해주며 기한, 주기, 순서같이 시기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경우에 가장 좋은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피곤할 때만 잠자리에 들고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며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을 제한하라는 규칙은 더 잘 자기 위한 목표의 초점을 시간에다 두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또 어떤 예시가 있냐면 그 영국에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그 금융 가문 로스차일드 가문이 있잖아요. 그 가문의 네이선 메이어 로스차일드. 이 사람은 부자가 아니었대요. 이 사람이 투자 규칙 중에 하나가 거리가 피로 물들 때 사들여라 라는 그런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어제 저희가 봤던 규칙 중에 하나는 손실이 10% 났을 때 매도하라라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이제 이 사람의 규칙 중 하나는 거리가 피로 물들 때 사들여라. 그 피가 자신의 피일지라도 라고까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사례가 있는데요. 저도 몰랐는데 스타트업 칠레라는 조직이 있대요. 그래서 칠레에서 칠레로 와서 스타트업을 하는 외국인 경영자에게 4만 달러를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우리 칠레로 가서 사업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근데 이제 이 4만 달러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기를 정해준 거예요. 첫 번째는 기업가들이 6개월 동안 칠레에서 일해야 한다. 그래서 6개월이라는 시간은 기업가가 칠레의 변화를 가져오고 계속 머무를 생각이 들기에 충분하지만 처음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망설여질 만큼 길지 않다. 사실 좀 망설여지죠. 6개월을 가 있어야 되니까. 하지만 저는 좀 가고 싶네요. 그럼 둘째는 기업가가 2달 후에는 성과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 규칙은 실제로 칠레에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런 기업가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수정하기 위해서 이제 도입이 됐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규칙은 4개월짜에 데모데이를 열어 기업가가 외부인들에게 진행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어떤 시간의 타임라인을 정해주는 이것도 시기 조율 규칙, 시기 선택 규칙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규칙들을 얘기합니다. 네, 정경철님 내용을 들어보니 이 책 사서 읽어야겠어요. 그죠? 저도 지금 읽으면서 혼자 굉장히 많은 생각도 하게 됐고 나름의 규칙도 만들게 됐고 우리 조직에는 어떤 규칙을 적용하면 좋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단순한 규칙을 만들까?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려는 챕터는 5번째 챕터인데, 그러면 이런 규칙을 어떻게 만들까라는, 어떻게 단순한 규칙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전략과 실행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서로 나눌 수 없다.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돌려요. YPO라는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거기에 30개 기업, 이제 뭐 스타트업, 그 다음에 중견 제조기업, 항공사, 뭐 런던 사모투자회사, 다국적 정유사, 뭐 이런 다양한 회사들이 들어와서 단순한 규칙을 개발하기 위한 이제 뭐 워크숍을 이제 하면서 실제로 회사에서 그 규칙을 만들어보고 그 규칙을 적용해보고 또 그 성과를 공유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회원 집단들이 단순한 규칙 전략을 적용하면서 무엇이 효과를 냈고 무엇이 효과를 내지 못했는지 학습한 후 여기에서 얻은 통찰을 3가지 단계로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계기판을 움직일 만한 요소를 찾아낸다. 두 번째는 병목을 찾아낸다. 그 다음에 3번째로 규칙을 만든다라는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한 가지씩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계기판을 움직일 요소를 찾자라는 거를 먼저 했는데, 왜냐면 이 경영자들이 막 모였을 거잖아요. 30개 회사에. 그래서 돌아가서 경영진들한테 물어봤는데 우리 회사의 목표가 뭐예요? 라고 뭐 경영진이든 직원이든 그렇게 물어봤더니 회사의 목표를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회사의 어떤 한 CEO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회사의 가장 중요한 목표 5가지 중 2개 이상을 말한 사람이 3분의 1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네, 현경민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향후 몇 년 동안 회사의 가장 중요한 사항을 꼽아보라고 요청했을 때 중요한 목표를 하나라도 된 관리자는 이 중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서 저도 생각했어요. 아마 우리 팀원들도 그렇지 않을까. 너무 많은 거를 말하니까 우리가 뭘 향해 달려가는지 명확하게 서로 다 공유하고 있는 걸까? 네, 그래서 경영자가 회사의 목표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규칙을 정해야 하는지는 고사하고 어디에 단순한 규칙을 적용해야 하는지도 알아내기 어렵다. 그래서 전략의 기본은 회사의 궁극적인 목표가 오랫동안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이익으로 바꾸는 것에 있음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데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좀 뻔한 얘기지만 좀 더 자세히 파헤치고 보면, 그래서 경제적 가치는 조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고객이 하나의 제품에 지불하려는 가격과 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모든 투입 비용의 차이로 정의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용이라는 거는 되게 이해가 되는데 그 경제적 가치를 그냥 가격이 아닌 지불 의향 가격이랑 그 다음에 이제 투입 비용의 차이에서 여기에서 경제적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정의하는 게 좀 새로운 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경제적 가치 창출은 관리자가 가장 중요한 대상에 집중하게 하는 강력한 렌즈이지만 그 개념이 약간 추상적이다. 그래서 가치 창출을 눈앞에 그릴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은 위아래로 배치된 2개의 계기판을 떠올리는 것이다. 그래서 위쪽은 아까 얘기한 회사의 고객이 지불하려는 가격이 될 것이고, 네, 그래서 대상이 현대차일 때보다 아우디일 때 그 계기판의 숫자가 더 커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계기판은 제품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 그래서 뭐 위험 요소를 조정한 자본 비용까지를 포함해서 그 비용을 얘기를 하고요. 당연히 비용이 계기판에서 낮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이제 이케아는 조립되지 않은 가구를 횡한 창고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비용 계기판에 나타나는 숫자가 대부분의 경쟁자보다 낮게 유지된다. 이 2 계기판의 숫자의 차이가 바로 기업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등장한다. 그러면 계기판의 숫자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일까? 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광고 뭐 이런 것들은 지불 의사를 잠시 끌어들일 수 있지만 궁극적인 것은 아니다. 그럼 무엇일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이토로라는 회사 얘기를 잠깐 해요. 이 이토로라는 서비스는 이제 뭐 달러나 유로와 같은 통화들이 이제 매일 뭐라 그러죠?
그런 환입차가 생기잖아요. 그거를 외환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고요. 투자자들이 여기서 외환거래를 함으로써 차익을 실현하는 그런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토로의 운영진들은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아까 그 두 개의 계기판 바늘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바늘을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나누었습니다. 그 끝에 이 사람들은 인기 투자자 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계기판을 움직이는 한 가지 요인을 찾아내는 건데 그것을 여기는 인기 투자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성공을 거둔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아까 외환거래로 차익 실현을 하는데 성공을 거둔 투자자들은 자기만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추종하거나 따라하는 사람들의 매매하려는 욕구를 높이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그런 한 가지 계기판을 움직이는 요소를 찾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아까 회의를 통해서 이들이 그걸 찾아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경영진들이 이 계기판을 움직이는 요소를 찾아내는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기서부터 굉장히 뻔해져요. 첫 번째, 우리 회사는 누구를 고객으로 설정할 것이냐. 두 번째, 우리 회사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 세 번째, 우리 회사는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 어떻게 이익을 낼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마케팅 전략, 그 마케팅 원론 수업 시간에 이런 파트 나오면은 그냥 이렇게 막 보지도 않고 쓱쓱 넘겼던 것 같은데 막상 일을 해보니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질문이 여기에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누구를, 무엇을, 어떻게라는 판단틀은 다양한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다목적 도구다. 그러면서 이제 프라하에 본사를 둔 고급 음식점 및 출장 연애 서비스 회사인 자티시 그룹의 예를 듭니다. 그래서 1991년에 개장한 와인바 브 자티시는 체코슬로바키아 공산 정권이 붕괴된 후 프라하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고급 레스토랑이다. 네, 그러면서 다른 레스토랑도 개업하고 프라하 최고의 레스토랑 중 10개 중 3개가 이 자티시 그룹의 소속이래요. 그리고 출장 연애 서비스와 급식 사업에도 진출했다. 그룹의 급식 사업이 수익성을 확보하며 성장하기에 가장 유망한 기회라고 판단한 산지부는 요리사와 급식 사업 관리자로 팀을 만들어 단순한 규칙 전략을 개발했다. 이들 팀은 더 나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낼 만한 고객을 찾아내는 데서부터 일을 시작했다. 그래서 이들은 누구를 정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규모가 크고 혁신적인 회사, 예를 들면 구글도 있었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직원과 학생이 대충 끼니를 때우기보다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를 바라는 학교를 대상으로 결정했다. 한국의 학교들은 대상이 안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창렬한 한국 학교들의 식당은 대상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 두 개의 타겟을 결정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무엇을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을 뒷받침하는 음식으로, 어떻게는 신선한 자연 재료를 가지고 즉석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으로 정의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당연한 그 세 가지 질문을 던짐으로써 너희 회사의 계기판을 움직일 수 있는 요소를 찾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회사가 계기판을 움직이는 요소를 찾아냈다면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바로 병목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병목 현상 여러분 아시죠? 이게 바틀렉,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도로가 좁아질 때 막 막히는 것이 회사로 적용하면 회사 계기판의 숫자를 움직이지 않게 만드는 특정 판단이나 행동이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이토로 있잖아요. 그 투자 외환거래를 하는 플랫폼은 병목은 인기 투자자가 부족한 것이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냈기 때문에 문제를 개선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집중해야 하는 병목이 사실은 많겠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병목의 특성은 첫째, 가치 창출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영향을 끼치는가. 그래서 계기판을 움직이는 요소가 회사마다 다르듯 병목 지점도 회사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투자회사 콜라캐피털은 입사 지원자 선별 과정이 병목이라고 판단했지만
철 골조를 생산하는 한 회사는 매달 내려야 할 철 구매 관련 판단을 병목으로 뽑았다. 두 번째는 선택한 병목은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판단이어야 관련 규칙을 여러 번 시험하고 조정하고 활용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병목 현상은 활용 가능한 자원보다 기회가 많을 때 생겨난다. 인수합병, 신제품 개발, 예산 수립, 신규 시장 진입 등이 그 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좀 사실 자세하게 여기서 더 나와 있지만 다 소개는 못 해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하시면 여러분도 한번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병목은 일단 단 하나여야 좋다. 그래야 컨트롤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이토로라는 회사는 인기 투자자가 아까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육성하는 절차에 집중했기 때문에 집중함으로써 이제 이 인기 투자자는 2년 만에 3배로 증가했고 그 기간 동안 그 투자자들을 추종하는 사람이 50배로 늘어났다. 그래서 선택하고 나면 병목이 확실하게 보이지만 대부분의 관리자는 여러 병목 지정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이때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누구를 무엇을 어떻게 중에서 어떻게라는 지점이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는 좋은 출발점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사실 있지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아까 첫 번째가 뭐였지? 계기판을 움직일 요소도 정의했고, 그 다음에 병목도 찾았다. 그 다음에 이제 단순한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단순한 규칙을 만들까? 규칙을 만들 때 상을 하달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큰 실수다. 자기 직관에만 의지하는 지도자는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개인적인 편견에 쉽게 빠지며 선입견과 일치하지 않는 자료를 무시하게 마련이다. 그보다는 인원이 4명에서 8명 되는 TF를 구성하고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구성원들이 다양한 통찰과 시각을 활용하는 편이 훨씬 낫다. 그런데 이 규칙을 만들 팀에는 이를 일상적으로 사용할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규칙을 사용할 사람이 직접 만들게 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우선 이들은 현장의 상황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경험을 바탕으로 쓸만한 규칙을 만들어내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 규칙에 의거해서 결정을 내릴 사람들이 바로 자신들이므로 이들은 지침과 재량 사이에서 적당히 균형을 잡고 지나치게 모호하거나 제약이 많은 규칙을 피할 수 있다. 또한 경영학 용어가 아니라 자기에게 적합한 말을 사용해 규칙을 표현할 수 있다. 사용할 사람이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최종 규칙에 동의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동료에게 규칙과 근거를 설명해주기도 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의 정유사에서 이제 그 절차를 만드는 방법의 예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이제 쭉 있는데 간단하게만 얘기를 드리면 거기는 입찰 부분이 병목이었대요. 잠깐만요. 네. 입찰을 보는 부분이 병목이었대요. 그래서 입찰 여부를 결정할 때 참여하는 5개 부서에서 대표자를 뽑아서 단순한 규칙을 정할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팀원들은 그 회사가 크게 성공했거나 실패한 프로젝트 사례를 검토해서 각각 자기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었다. 그 결과 생성된 총 57개의 규칙이 단순한 규칙을 최종 확정하기 위한 재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워크숍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았던 우리가 좋아하는 포스트잇을 사용해서 유사한 규칙, 그 57개의 규칙들을 유사한 것들로 묶어냈대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1시간 만에 장비 종류, 고객관계 친밀도, 소모품 후속 매출 가능성 등 이렇게 유사한 것들을 몇 가지 중요 규칙 범주를 발견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날 저녁까지 반드시 입찰해야 할 프로젝트를 그들은 저녁까지 우리가 반드시 입찰해야 할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는 7가지 규칙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녁까지라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규칙이 효과를 발휘하는지 확인하려면 꼭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일정 기간 현장에서 적용을 해본 뒤에 다시 두 번째 워크숍을 열었대요. 그래서 이 팀들은 그 아까 7가지 만들었던 것 중에 2가지 규칙을 없앴고 5가지는 표현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규칙을 자사의 전매 특허로 생각해서 이 책에도 공개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대략적으로 설명하면 이제 이들이 모든 프로젝트를 다 입찰할 수는 없다. 그리고 프로젝트 입찰하는데 병목이 있었고 거기에 자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성과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꼭 꼭 입찰해야 되는 프로젝트를 정하는데 이제 이것이 제품의 최우선 타격 대상으로 분류되는지 중요 국가에서 진행되는지 과거에 경험한 프로젝트와 같은 종류인지 고객과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지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무엇인지 이러한 5가지 기준만 가지고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단순한 규칙도 중요하지만 이 규칙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절차가 중요하다. 여러 부서의 직원이 참여하면 토론 과정에 다양한 관점이 포함되고 가치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이해관계가 공유되며 단순한 규칙이 더 많은 지지를 얻게 된다. 그래서 먼저 시간을 들여서 계기판을 극적으로 움직이는 요소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나면 단순한 규칙이 가장 큰 효과를 낼 곳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규칙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주는데요. 저는 이제 와닿았던 거는 어떤 똑똑한 경영자라고 해서 내 직관에 의해서 규칙을 만들 수는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저 팀원이 지금 같이 근무하는 팀원이 3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희끼리 모여서 잔디밭에서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배달의 민족이 저기 송파구에서 일 잘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마포구에서 일 잘하는 방법 6가지를 세웠거든요. 근데 이게 다들 팀원들의 입에서 나온 말로 그 워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그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해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이 책대로 잘했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조직에서는 어떻게 규칙을 만들어야 되고 또 어떤 규칙들이 있을 수 있는가까지를 소개해 드렸어요. 그다음에 내일 마지막 시간에는 규칙을 개인한테 적용해보자. 개인의 규칙은 어때야 하는가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릴게요. 제가 맨날 20분만 방송하려고 하는데 읽다 보면은 소개하기가 이거 빼기가 너무 아까운 내용이 많아가지고 더 많은 내용들을 얘기를 해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좀 짧게 압축적으로 해서 또 마지막 심플 결정해 조건 3번째 시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른 주무시죠. 12시입니다. 안녕히 주무세요.